안녕하세요.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걸 믿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인해 제 인생의 발목이 잡힐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원망이 생긴다지만 전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원망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은 참 오랜 시간 저희 가족을 괴롭혔었는데요. 이젠 후를 털어내버리고 싶은 그 일을 여러분들께 먼저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버지, 저 이렇게 세 식구예요. 어릴 적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전 가난하지만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아버진 영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드시던 아버진 동네에서 맥가이버라고 불리울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진 제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 순식간에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어릴 적엔 고장난 자전거도 아버지가 단숨에 고쳐주시기도 했다니까요. 자, 동준아, 이제 다시 타봐. 아버지가 다 고쳤어. 우와, 아버지, 어떻게 고쳤어요? 바퀴가 엄청 잘 돌아가요. 역시 우리 아빠 최고. 그리 좋아? 자전거 탈 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주변도 잘 살피고 타야 돼. 알았지? 네, 아버지. 조심해서 탈게요. 자그마하게 농사를 지었던 아버진 농기계도 혼자서 뚝딱 고치시고 사람들 고장난 물건들도 척척 고쳐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특히나 동네 사람들은 먹을 게 있으면 늘 저희 집에 나눠주시러 오시곤 했어요. 동준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여긴 어쩐 일로? 아니, 오늘 우리 집에 전을 부쳤는데 양이 좀 많아가지고. 동준 아버지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이거 저녁 반찬으로 드시라고. 아이고, 아주 맛나게 생겼네요. 고마워요, 고마워. 고맙기는요. 동준 아버지가 우리 집 농기계 싹 다 고쳐줬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지. 하여간 맛있게 먹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살던 지역은 다들 농사를 지으셨고 동네 자체가 소박하면서 정이 많은 그런 동네였답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평소에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특히나 명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이면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따로 챙겨주시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명절에 아버지와 같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애써 음식들을 나누며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툴툴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볼 때면 전 심통이 나기도 했고요. 아버지, 저분은 왜 저렇게 툴툴대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해서 음식 가져다 주는데 저러면 아버지도 가기 싫지 않아요? 동준아,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외로우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가시가 박혀서 나올 때가 많아.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지. 그래도 우리라도 가서 명절 음식 챙겨드리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도요, 아버지가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저런 소리 듣는 거 보니까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혼자 사는 법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야지.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이야. 그렇게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아버지를 전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역시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갑작스럽게 큰일이 생긴 건 바로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사건으로 저희 집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고요. 바로 아버지가 사망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땐 아버지가 구속수사를 받으시다 보니 아예 아버지를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엄마 전 내내 전전긍긍하며 아버지를 기다렸고요. 동준아, 아버지 별일 없겠지? 아휴, 경찰서에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별일 없을 거예요. 엄마 전 당연히 아버지가 곧 풀려날 거라고 믿었지만 상황은 점점 나쁘게만 흘러가더군요. 오랜 조사를 받고 아버진 풀려나지 못한 채 바로 판결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징역형을 받게 되자 순식간에 동네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작은 동네다 보니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들 수군대고 절 피하기 바빴어요. 친구들 역시 저와 거리를 두기도 했고요. 얘들아, 주말에 우리 같이 만나서 공부할까? 어? 아니, 난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미안, 나 먼저 갈게, 동준아.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했던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러 우리를 피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버티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저희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루는 시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술 취한 아저씨들이 절 발견하고선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이야, 역시 살인자 자식은 피부터가 다른가 보네. 어디서 뻔뻔하게 밖에 돌아다니고 있어? 나 같았으면 함부로 밖에도 나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 아저씨 그만하세요. 저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사람 좋은 척 착한 척 하면서 남들한테 잘하는 척 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조그만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왜? 네 애비처럼 그러게? 차, 어디 해봐라, 해봐. 피가 어디 가나? 그런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결국 저와 엄만 더 이상 그 동네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하는 것처럼 약간의 직기들만 가지고 그렇게 부랴부랴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 뒤로 저와 엄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처음엔 살인자 가던 땅이라면서 밭도 잘 팔리지 않아 당장 쓸 돈이 없어 굶을 때도 참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엄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 열심히 식당에 나가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며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셨고요. 전 당시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애타는 목소리로 절 설득하시더라고요. 동준아, 대학은 가야지.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왜 너만 안 가? 대학 가. 엄마 돈 있어. 밭도 엊그제 다 팔았고 그 돈으로 너 대학 가면 돼. 그러니 넌 걱정하지 마. 엄마 어떻게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학을 가. 나 못해. 그렇게 못한다고. 너까지 왜 그러니? 너까지 이러지 마. 엄마 겨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부탁이다 제발. 이 일로 네 삶까지 무너지면 엄만 더 이상 못 버텨. 알았지? 대학은 꼭 가는 거야. 대신 네가 엄마 생각한다면 다른 것보다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게 엄마한테 보탬이 되는 거야. 알았지? 결국 전 엄마의 말에 제 고집을 꺾게 되었고 그렇게 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서 전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 힘들 엄마를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엄마는 아버지가 그렇게 징역형을 사시게 되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어요. 저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뒤로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 전 더 밝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4년이 지나 아버지가 드디어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출소 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으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사람들과 마주하는 걸 싫어하시고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내내 집 안에만 계시고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걱정되어 전 항상 집에 오면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방문을 열고 물었어요. 아버지, 식사 안 하셨어요? 오늘 밖엔 좀 나가보셨어요?
밖에 꽃이 정말 많이 폈어요.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그렇게 살갑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셨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온전히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상태를 어떻게든 되돌리기 위해 엄마 전 참 많은 노력을 했었죠. 저희 늘 이른 새벽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곤 했어요. 처음엔 안 나가겠다고 하던 아버지도 그렇게 하루 이틀 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활기를 찾기 시작하시더군요. 여전히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들과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와 엄마는 같이 청소를 다니시며 일을 하셨고 전 졸업 후 중견기업에 입사를 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죠. 전 그저 아버지 엄마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건 바로 같은 회사 후배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후배는 키도 크고 몸이 여리여리했는데 혼자 거뜬히 정수기물도 바꾸고 무거운 물건도 도움 없이 척척 들고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뭐든 스스로 척척하는 멋진 여자였어요. 그러면서도 후배들을 어찌나 살뜰하게 챙기는지 마치 젊은 시절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인 후배가 신기해서 관심을 뒀는데 점점 그 후배에게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그 후배 역시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 30대 중반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라면서도 늘 밝고 웃음을 잃지 않는 여자친구가 전 참 좋았습니다.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새삼 느낄 때가 많았어요. 결국 저흰 이 마음을 평생 갖고 싶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로 온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께 참 잘하더라고요. 어찌나 살갑고 잘하는지 엄마가 여자친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뭐 도울 건 없을까요? 여기 반찬들 제가 좀 옮길까요? 아유, 됐어. 손님인데 앉아있어. 내가 하면 돼, 내가. 에이, 그래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저리로 옮기면 되죠? 혼자 멀뚱히 앉아있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저도 편하고 좋아서 그래요. 스스럼 없이 엄마 아버지에게 살갑게 대하던 여자친구는 단박에 저희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렇게 저희 집에선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전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전 긴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집에서 외동딸이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모님도 당연히 허락해 줄 거라고 장담했지만 전 너무 긴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도 첫인사 갔을 때 그때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딱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엔 바로 여자친구 부모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전 그 모습에 화들짝 놀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문 밖에서 바로 인사를 했었죠. 안녕하세요. 강동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야 오빠 들어와. 밖에서 뭐해. 엄마랑 아빠 왜 거기 서 있어. 사람 깜짝 놀라게. 얼른 들어와. 그렇게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내내 여자친구 부모님은 한 번 웃지도 않으시고 무표정이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진짜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결혼하면 같은 회사 다녀도 괜찮은 건가? 설마 우리 애가 이직한다는 이유가 자넨 거기 회사 다니고 우리 딸들을 이직하라고 했던 건 아니지? 아유,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선영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직을 전부터 생각을 해서. 뭐 그건 그렇고.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나? 건물 청소하십니다. 부부로 두 분이서 10년 넘게 같이 청소하고 계세요. 청소? 자네 그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모아둔 돈으론 충분히 결혼 준비 가능한 건가? 네, 가능합니다. 큰 집은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신혼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여자친구 어머니의 질문에 전 그래도 나름 열심히 대답했는데 왠지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그렇게 첫인사를 마치게 되었는데 사실 전 당연히 반대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결혼 허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마 여자친구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허락까지 받고 저흰 예비 부부로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상견례장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전 제일 우려스러웠던 날이 바로 상견례였거든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대인 기피증에 불안증이 있으셔서 낯선 사람들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고 당황을 많이 하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심하게 긴장하시다 보니 평소보다 더 심한 행동을 보이신 거였어요. 처음에 예비 장인께서 아버지께 먼저 악수를 권했는데 아버지가 손도 덜덜 떨며 제대로 잡지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셨어요. 예비 장인과 예비 장모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셨답니다. 어디 뭐 안 좋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사고가 있어서 대인 기피증이 좀 있거든요. 첫 만남이라 이렇지 몇 번 보면 괜찮습니다. 엄마가 부랴부랴 아버지 입장을 해명했지만 예비 장인과 장모는 탐탁지 않은 표정을 거두지 못하셨어요. 그런 예비 장인과 장모의 표정을 보면서 저 또한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비 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분위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엄마가 가볍게 꺼낸 얘기로 한순간에 분위기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두 분께서 같이 청소하신다 들었는데 계속 일을 하시긴 괜찮으신가요? 이젠 그만둬야죠. 대신 저희가 아들 장가만 보내고서 고향에 내려가서 살려고요. 네? 고향이요? 아니 그럼 여기가 원래 사시던 곳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아들 19살 때까지 살던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배농사 지으면서 노후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땅도 다 마련되고 묘목도 심어놓은 상태라 이제 곧 수확하게 되면 아예 내려가 살려고요. 수확해서 첫 배를 따면 저희가 사돈 댁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엄만 원래 고향 지역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의 얼굴이 한순간에 밝아지시더라고요. 어머나, 정말요? 거기지요. 저희 친척도 귀농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하도 좋다고 들어서 저희도 노후에 귀농하면서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 종종 오세요. 귀농하시기 전에 먼저 오시고 동네 분위기도 보고 며칠 살아도 보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그러네요. 참 어쩜 이런 일이 있는지. 안 그래도 저희가 딱 그 지역 보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저희가 과거에 살았던 그 동네로 예비 장인과 장모가 나중에 귀농을 해볼까 하면서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시작으로 상견례 분위기는 천만다행으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치러지면서 저희의 결혼 준비는 더욱 수월해졌어요. 예비 처가의 분위기는 참 많이 풀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아내는 종종 저희 집으로 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특히나 낯선 사람에게 많이 긴장을 하는 저희 아버지와 자주 만나면서 익숙해지기 위해 예비 아내가 참 노력을 많이 했죠. 아버님,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제가 족발 사왔어요. 어떻게 오늘도 왔어.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지. 이렇게 족발까지 사오고 말이야. 어머님,
오늘 비도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는데 족발에 막걸리 한 잔 마셔야죠. 어머님 저랑 같이 드실 거죠? 아유, 그럼. 우리 며느리가 와서 먹자는데 당연히 먹어야지. 그렇게 부모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저 역시 예비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비 처가에 가면 항상 예비 장모가 어떻게 예비 아내를 키웠고 얼마나 아끼고 소중한지 항상 얘기하셨어요. 하루는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시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적이 있었답니다. 이것 봐, 우리 선영이 5살 때야. 너무 예쁘지? 우리가 선영이를 엄청 어렵게 가졌거든. 결혼하고서 7년을 애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 그러다 겨우겨우 생긴 게 우리 선영이야. 자네도 물론 자네 집에서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겠지만 우리 선영이도 우리 집에선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네. 그러니 선영이 많이 아껴주게나. 걱정 마세요, 장모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선영이 눈에 눈물 나오는 순간 자네 알지? 나랑 내 남편이 아주 그냥 가만 안 있을 걸세. 이 말 꼭 명심하게나.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힘들게 가진 아이였다 보니 예비 아내는 예비 처가에선 보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예비 처가에선 아예 결혼도 정말 늦게 시키고 싶어 하셨을 정도였죠.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예비 아내를 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다짐하고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기 5일 전 갑작스런 예비 처갓집에 호출이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장모에게 끝나고 집으로 오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저와 예비 아내는 퇴근을 하자마자 예비 처가로 향했죠. 그런데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있던 예비 장모가 뛰쳐나오시더니 절 향해 크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우리 순진한 딸을 속이려고 그랬어? 어디서 감히? 장모님, 왜 그러세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감히 우리를 농락하고서 결혼을 하려고 해? 왜 그러시는데요? 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장모님? 내가 다 알고 왔어. 내가 뒷조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선영아, 너도 알고 있었어? 이 집안 범죄자 집안인 거 알고 있었냐고. 얘 아버지 감방 갔다 왔댄다, 감방. 전 예비 장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저흰 그 얘기를 예비 처가에 꺼내진 않았어요. 예비 아내는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했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잘못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게도 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 사정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비 장모 나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그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이미 그 고향 동네에선 자네 아버지 유명하더만. 내가 이거 안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선영아, 너도 모르고 있었지? 아휴, 우리 순진한 딸을 속여가지고선 범죄자 집안에 시집 보낼 뻔하다니. 아휴. 엄마, 그게 나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말하지 말자고 그런 거야. 뭐? 아이고 이거사. 그걸 왜 말을 안 해? 그리고 애초에 알고 있었으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걸 왜? 아무튼 이 결혼 못한다.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집안에 널 시집 보내? 안 그래도 상견례에서 자꾸 사람 눈 피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네. 이 결혼 다 무효야. 우리 딸 그런 집에 못 보내네. 장모님, 그건 오해세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간방 갔다 왔다는 거 그 동네 사람 다 알던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아휴, 하여간 결혼 다 취소하고 위약금이고 뭐고 자네가 다 지불하겠나. 소송 안 거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당장 우리 애랑도 헤어져. 그러자 예비 아내가 옆에서 예비 장모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이 사람 말도 좀 들어봐. 그리고 오해야. 내가 이래서 말 안 하려고 한 거야. 엄마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 난리 피울까 봐.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떻게 징역 살다 온 사람이 있는 집에 시집갈 생각을 해? 선영아, 정신 차려, 정신. 네가 지금 사랑에 눈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것도 다 옅어져. 여기서 그만해. 어? 범죄자 집안에 시집가서 어쩌려고? 너 남들 손가락질 받으며 살 거야? 이 엄마 아빠 창피하게 할 거냐고? 그만하라니까.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듣긴 뭘 들어. 자네도 이제 그만하게. 자네 얼굴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헤어지고 그만 나가. 사기꾼한테 우리 딸 절대 못 줘. 애비가 그 모양인데 자식이라고 제대로 됐겠어? 이 결혼 절대 못하네. 장모님, 절 욕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다른 거 몰라도 저희 아버지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뭐? 저것 봐라, 저것 봐. 그래도 범죄자도 애비라고 편드는 거 좀 봐라. 선영아, 넌 저런 애랑 결혼하고 싶니? 사람을 죽여놓고 뻔뻔하게 욕하지 말라니. 아휴, 저딴 애비도 애비라고 편드는 애랑 결혼하고 싶냐고. 이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박아야 되겠어?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서 사람 죽인 애비를 애비 대접하고 있어? 하긴 범죄자도 애비라고 여지껏 같이 사는 자인데도 멀쩡할 리가 없겠지 뭐. 더한 욕을 실컷 퍼부어주고 싶지만 자네 집안이랑 똑같은 집안 되고 싶지 않아 참는 거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전 예비 장모의 말에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해왔지만 그 어떤 손가락질보다 더욱 매섭고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제가 분노로 화를 낸다면 정말 아버지를 욕보일 것 같아 전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 저희 아버지 탓 아닙니다. 다 오해였고 재심받아 무죄 판결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사람 도와주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거지 정말 잘못해서 들어가신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평생을 봉사하시며 사셨던 분이세요. 법 없이도 얼마든지 정직하게 사신 분인데 이런 얘기 들을 이유 없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방에 갔던 거고 다 소송까지 해서 끝난 일이라고요. 저희 아버지 잘못 없다는 거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나? 우리가 자네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럼 저희 아버지 범죄 확인 증명서라도 떼다 드릴까요?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와중에 크게 흠잡았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옥살이 자체가 저희 아버지에겐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저희 아버지 잘못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정말로 단 조금이라도 아버지 잘못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억울한 사건이었어요. 그 일로 저희 아버지 대인기피증에 심한 우울증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계세요. 그런 일을 제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옥살이를 했던 건 정말 억울한 일이었거든요. 당시 아버진 동네에서 신임을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중에선 아버지를 시샘하고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들 농사 짓는 마을이다 보니 농번기엔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날은 술자리에서 좀 평소에 불량한 한 주민이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었다더라고요. 아버진 그 주민의 시비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시를 했는데 그게 더 화를 돋궜던 거죠. 결국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무력을 행사했고 한 자리 술자리에서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가만히 있었다더라고요. 그렇게 주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말리며 정리가 됐는데 술자리가 끝나고서 아버지 뒤를 그 주민이 쫓아왔던 거였어요. 혼자 있는 아버지에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또 무력을 행사하려던 그 사람을 아버진 그저 피했을 뿐인데 그 주민이 스스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그만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버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목격자의 진술이었어요. 당시 주변에 CCTV가 있었지만 영상 복귀가 그 당시 기술로는 어려웠고 멀리서 아버지와 그 사람의 모습을 봤던 어떤 동네 사람이 아버지가 그 주민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고 진술하면서 아버지는 가해자가 됐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술도 많이 드신 상황이었고 거기다 갑작스런 사건에 휘말리며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받으셨어요. 결국엔 제대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지도 못한 채 과실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거였죠. 사실 제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 역시 아버지를 그때 당시 원망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믿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4년의 옥살이 내내 전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징역형을 살던 와중에 영상 복귀 기술이 좋아지면서 경찰에서 확보했던 CCTV 기록을 복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아버지가 그 주민에게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고 그렇게 아버진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배상도 받았죠. 그렇지만 그때 전 정말 큰 죄책감을 갖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셨고 그게 마치 제 탓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주변에 아버지가 옥살이를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아버진 그 옥살이를 겪어선 안 될 사람이었는데요. 예비 아내에겐 이 사실을 애초에 얘기하긴 했지만 예비 아내 역시 원래 없어야 할 일이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흰 예비 처가의 말을 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비 장모가 저에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를 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 예비 장모는 좀 당황해 하시더군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네, 모두 다 사실입니다. 아마 다시 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굳이 아버지 상처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것뿐이에요. 제 잘못도 있고 숨긴 것도 있으니 저 역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 결국 예비 처가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부모님께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엔 그냥 예비 아내와 크게 싸워서 결혼을 못할 것 같다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는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표정만 보고서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보고서 제일 먼저 한 말을 듣고 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동준아, 무슨 일 있었냐? 억울한 옥살이를 하실 때도 전 아버지의 말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모든 걸 믿어버렸는데 아버진 제 표정 하나만으로도 바로 제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신다는 게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했어요. 결국 전 아버지를 한참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분명 아버지 잘못은 하나도 없음에도 이미 잘못이 없다는 게 다 밝혀졌음에도 사회의 시선이 이렇게나 따갑고 냉정하고 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 동네 사람은 이미 끝난 일을 또 왜 그렇게 설명했던 건지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있었겠구나 생각하니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아버지는 오죽했을까 싶어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제가 말하자 아버진 그저 우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답니다. 그로 진정이 된 다음 전 부모님께 이런 일이 있었고 파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진 제 말을 듣더니 조용히 얘기를 꺼내셨죠. 그래, 네가 정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어쩌겠냐. 그렇지만 사람은 오해할 수 있다. 작은 일도 아니고 교도소 갔다 왔다는데 사돈댁에서 놀랄 일이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떠니? 선영이 정말 좋은 아이 아니냐.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 한 번만 좀 생각해 봐라. 예비 아내 역시 계속해서 제게 연락이 왔지만 사실 전 마음을 굳게 먹고 파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쉬는 날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왔더군요. 전 예비 아내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사람은 바로 예비 장인과 장모님이었어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시자 예비 장인과 장모님께선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저희 아버지를 보고선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저와 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너무나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이에게 모진 말을 했네요. 정말 우리 사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사돈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딸 자식 하나 낳고서 키우다 보니 온 세상이 다 위험하게만 보였습니다. 고이 키운 제 딸이 혹여나 잘못될까 두려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제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얼른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사돈.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풀리시겠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딸이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사돈께 잊고 싶으신 일이셨을 텐데 이렇게 제가 무례를 범했네요. 우리 사위한테도 상처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확인을 더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다 하셨으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엄만 예비 장인과 예비 장모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비 장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해서 사과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기 동네로 귀농한 친척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딸 결혼한다고 통화하다가 우연히 사돈 얘기가 나오면서 동네 사람한테 들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선 사실 교도소에 갔다 오셨다는 것도 몰랐는데 죄명도 그랬다고 하니 너무 놀라 제가 사실 확인도 못하고 그 난리를 피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괜찮습니다. 저희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저였어도 사돈 입장에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네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네. 내 섣부른 말 때문에 우리 딸 행복을 내가 망친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 자네한테 모지 말했던 거 정말 다 사과하네. 너무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우리 딸이랑 다시 결혼 그대로 해주면 안 되겠는가? 예비 장모는 간절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엄마 그리고 예비 장인 역시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만 기다리시더군요. 전 사실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기만 했거든요. 그러자 예비 장모가 고개를 숙이며 제 손을 잡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 다 이해하네. 내 말이 얼마나 모질고 못됐을까. 내 자네한텐 정말 평생 미안함 갖고 살겠네. 앞으로 날 안 본다고 해도 좋아. 그렇지만 우리 딸은 받아주면 안 되겠는가?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니 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리 딸은 받아주면 안 되겠어? 장모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장모님을 안 봅니까? 그럼 자네 나 용서한 건가? 그럼요, 장모님.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애초에 제가 솔직하게 저희 집 얘기를 꺼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제 잘못도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라고 다시 들추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제 탓이잖아요. 아휴,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정말 고맙네. 그렇게 저흰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서 그날은 예비 장인과 장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한참을 얘기를 나누셨어요. 어딜 가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서 국가에서 배상까지 받으니 그걸 또 시기 질투한 사람이 예비 장모의 친척에게 좋지 않은 얘기만 했던 거였어요. 참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있는지. 남의 상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그저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에요. 그 뒤로 저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버지 엄만 저희가 결혼하고서 그 이듬해 고향으로 내려가셨답니다. 처음엔 귀농을 포기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셨어요. 동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통에 제 결혼이 파탄날 뻔했으니 저 역시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만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고향으로 그래도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향으로 가신 부모님께선 오히려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엔 좀 거리를 두던 동네 사람들도 서서히 저희 부모님께 다가오면서 지금은 응원을 하고 오히려 같이 잘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배 수확철에 휴가를 내고 내려갈 생각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휴가 내고 집에 갈게요. 배 따려면 아버지랑 엄마 두 분이서 하시긴 힘들잖아요. 일꾼은 구하셨어요? 일꾼? 아이고, 이번에 동네 사람들이 죄다 도와준다고 해서 일꾼 구할 필요도 없어졌다. 다들 와서 며칠씩 일해준다고 하잖니. 벌써 오늘도 얼마나 땄는지 모른다. 정말요? 정말 감사하네요. 아버지 엄마 거기 가시고서 동네 분들이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예전에 젊었을 적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여지껏 여기서 살고 있었어. 오랜만에 같이 어울려 지내니까 옛 생각도 나고 참 좋구나. 너 휴가 굳이 낼 필요 없다. 다음에 쉬는 날에 며느리랑 같이 쉬러 와라. 아버진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시고선 전보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성격도 밝아지셨어요. 사실 여전히 낯선 사람들 앞에선 눈을 잘 못 마주치고 긴장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전에 비해선 정말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신 지 얼마 지나고 엄마가 저에게 전화가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전 엄마의 말을 듣고 그날 참 많이 울었네요. 동준아, 글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아니 글쎄, 그때 네 아버지 옥살이 할 때 뭐라 했던 동네 사람이 와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갔어. 네 아버지 먹으라고 영양제 하나도 두고 가고 말이야. 진짜? 아휴, 안 그래도 걱정 많았는데 혹시나 전처럼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면 어쩌나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그걸 걱정했는데 많이 변했더라고. 요즘은 아버지가 동네 산책도 많이 다녀. 낮에도 밖에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말이야. 여기 내려온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아휴, 엄마도 걱정 많았는데 요즘 네 아버지 보면 참 잘한 것 같다. 내려오길 잘했어. 그렇게 아버지 엄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고향으로 씩씩하게 내려가셔서 상처를 이겨내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요즘은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저를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처가댁에 가면 늘 장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상 가득 차려주시곤 합니다. 우와, 장모님, 이걸 다 하셨어요? 하루 종일 음식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자네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자네 이거 좋아하지? 새우튀김 말이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할 때 내가 사왔어. 자네 좋아하니까 듬뿍 했으니 먹고 집에도 싸가지고 가. 장모님,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다음엔 우리 외식해요.
장모님 혼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저 싫어요. 우리 사위 입에 들어가는 건데 고생은 무슨.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뭐. 아이, 얼른 먹어, 얼른. 그렇게 장모님이 절 챙겨줄 때면 옆에서 아는 질투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근데 엄마 내가 좋아하는 건 이제 아예 안 해? 왜 맨날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해? 나도 나 좋아하는 거 좀 해줘. 아니, 얘는,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왜 그래? 사위 사랑은 장모인 거 몰라? 치, 엄마, 외동도 이렇게 안 아껴줄 거야? 하나밖에 없는 딸을 챙겨야지.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선 1년에 한 달 정도 늘 가시는 곳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본가랍니다. 배 수확철이 되면 장인 장모님께서도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가셔선 본가로 바로 출동을 하십니다. 저희도 쉬는 날이면 수확을 돕기 위해서 가는데 가면 늘상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네 분이서 열심히 배를 따고 계시더라고요. 이젠 저보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배를 더 잘 따세요. 아이고, 자네, 배를 이렇게 따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상처나. 요렇게? 아이, 꼭질 요렇게 해야지. 와, 장모님 이제 완전 베테랑이시네요. 그나저나 저희 부모님한테 일당은 받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 가족이라고 막 봐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당 두둑이 받고 계시죠? 장모님이 얘기 못 하시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말해드릴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사이 참 든든하네, 든든해. 부모 등골 빼먹어서 우리 지갑 채워주려고? 아주 든든하구만. 그런 걱정하지 말어. 안 그래도 사돈께서 아주 그냥 집채를 뽑아다가 우리 주려고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이러다가 자네한테 남길 재산도 없겠어. 이렇게 저희 농담도 나눌 정도로 정말 많이 가까워졌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선 평생 친구를 만난 것 같다며 저희 부모님과 아직 친하게 지내시고 저희보다 더 자주 만나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아버지 엄만 배 수출을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로워지고 장인 장모님과 친하게 지내시며 심리적으로도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죠. 특히나 아버지께선 제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도 챙겨드리고 같이 병원도 모셔다 드리며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사실 누구보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깊은 게 아버지신데도 그걸 이겨내고 본인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존경스럽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저 역시 본받아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풀고 실천할 생각이에요. 아참, 아내는 임신을 해서 이제 곧 출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평생을 아내와 그리고 저희 아이와 또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저희 집에 이런 폭풍우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참 심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 번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다시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다 가족의 힘 덕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처럼 곁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지만 그 중에서도 날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결국엔 이겨내고 또 버텨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곁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내 삶을 온전히 버텨낼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곁에도 든든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겐 삶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제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 같았던 제 인생에 또 한 번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더 힘을 내 극복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힘내 이겨내시길 바라며 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한 방을 노리던 남편을 한 방에 날려버린 30대 여자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으니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끔 복권도 사고 허무맹랑하게 일확천금을 바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공짜 행운만을 바라며 인생을 낭비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흔 가까이 나이를 먹다 보니 깨우친 삶의 지혜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까지 각성하게 된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인생 한 방을 노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 연년생 동생이 있는 자매입니다. 동생과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 어릴 땐 매일같이 울고불고 싸웠던 것 같아요. 서로 어찌나 질투했는지 밥을 먹을 때면 서로 입에 맛있는 반찬이 하나라도 더 들어갈까봐 반찬 개수까지 세면서 먹곤 했습니다. 야, 너 치킨 너겟 왜 7개나 먹어? 각각 딱 6개씩만 먹어야 하거든? 당장 내놔. 언니가 아까 제일 큰 거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 더 먹어야지. 그땐 참 별것도 아닌 거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자매가 매일 싸우는 통에 시끄러워 죽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부턴 저희가 서로 경쟁하는 걸 이용해 용돈을 걸고 집안일을 시키는 묘수를 내셨습니다. 자, 너희가 하도 싸우니까 나도 방법을 하나 내야겠다. 앞으로 용돈은 너희가 집안일을 한 만큼 줄 거야. 언니보다 동생보다 더 받고 싶거든 알아서 움직여.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전쟁터에서 시장통으로 바뀌었답니다. 설거지 하나도 먼지 하르고 서로 몸싸움을 하고 청소기를 누가 먼저 잡는지 아주 기싸움이 벌어졌죠. 심지어는 누가 더 빨래를 많이 널었는지 양말 하나까지 세어가며 우겼으니 참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이 똑똑하신 것 같네요. 덕분에 저희 집은 언제나 윤이 반짝반짝 날 정도로 깨끗했고요. 자, 집안일 해보니까 어때? 일한 만큼 용돈도 받으니까 뿌듯하지? 너희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도 땀 흘려 일한 만큼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그럼 그만큼 뿌듯한 게 또 없을 거야. 부모님은 좋은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저희 자매에게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저희 아버진 건물 외벽 청소를 하시는 로프공이셨는데 아버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긴 세월 동안 묵묵히 해내셨어요. 가끔 주위에서 외벽 청소일이 수당이 높다며 그냥 돈 많이 버는 일짐으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아휴,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는데 네 아버지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런 날은 좀 쉬면 좋을 텐데. 아버진 로프와 하네스에 의지해 수십 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 매달려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언제나 날씨와 바람을 살피는 게 습관이 될 정도였죠. 아주 가끔 뉴스에서 누가 외벽 청소를 하다가 사고라도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요. 아빠, 오늘도 바람이 꽤 부는데 작업하셨다면서요.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요. 전 아빠가 차라리 다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빠 걱정에 모두 노심초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아빠 걱정이 많은가 보구나. 항상 아빠 안전에 제일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남들이 보기엔 일이 위험하게만 보여도 이 아빠한텐 자랑스러운 천직이야. 가장 정직하게 일해서 그만큼 대가를 받는 일인데 그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 아버진 그렇게 힘들게 버신 돈을 본인을 위해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가족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자매는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하고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항상 일한 만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셨기에 아르바이트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전 운이 좋게도 졸업하고 첫 이력서를 냈던 기업에 바로 합격을 해서 어렵지 않게 취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딸. 그동안 열심히 취업 준비했던 거 빛을 보는구나.
회사 입사에서도 이제까지 열심히 생활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저 엄마 아빠 닮아서 성실한 거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초중고 12년 개근상이 어디 가겠어요? 전 부모님께 배운 대로 정말 성실하게 배우고 일했습니다. 회사 출근 시간이 9시였는데 항상 30분 일찍 가서 미리 업무 준비를 하고 야근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저의 노력은 제가 미련하고 눈치 없다는 뒷담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온 신임 말이야. 맨날 30분씩 일찍 오는 거 알지?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아나? 그러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어차피 우리 회사 승진 다 내정자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라도 해서 팀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난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 죽겠던데. 하여튼 젊은 게 최고네. 회사 내에선 아무도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했지만 어느새 전 사내에서 은근히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서 혼자 1년을 고군분투하다 전 스트레스로 위장병까지 얻고 결국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진작에 쓰고도 수십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용기를 준 사람은 역시 저희 아빠였습니다. 전 아빠가 퇴사를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근면 성실을 강조하셨던 아빠라 게으른 소리 한다며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퇴직을 고민하는 걸 알고 당장 사직서를 내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딸을 그 정도로 힘들게 하는 곳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당장 간둬. 너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는 곳이라면 그 회사가 이상한 곳이지. 넌 다른 곳 가서도 얼마든지 좋은 대접 받고 충분히 빛날 수 있어. 그러니 네 건강과 마음을 먼저 살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저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큰 힘이 되어주시니 전 더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비웃는 눈초리였지만 전 당당했어요. 제 곁엔 든든하게 절 믿어주는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퇴직을 하고 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전 직장보다 훨씬 대우가 좋고 복지가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수더분한 외모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오빠, 난 살면서 학교나 학원 지각한 적 한 번도 없다? 회사도 당연하고, 나도 귀찮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왠지 지각하면 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데 당연히 받는 만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래. 어쩜 우리 생각이 이렇게 똑같지? 심지어 난 회사 야유의 날이었는데도 내가 써야 할 보고서가 있어서 새벽에 출근해서 보고서 다 쓰고 그러고 야외로 갔다니까. 친한 동료들이 나보고 요령 없이 일한다고 막 놀리긴 했는데 난 무슨 일이든 내가 맡은 건 책임감 있게 다 끝내고 싶거든. 그 당시 남편은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신 상황에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해야 하니 남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며 사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남편 외가가 집안 대대로 부유했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긴 재산이 꽤 많았기에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직장 생활한 지가 꽤 오래라 서로 어느 정도 모은 돈도 있었고 양가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도와주실 수 있어서 아주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동구가 그리고 세아가 먼저 떠난 이 아버지가 그래도 끝까지 애비 노릇은 하고 싶었나 보다. 이 돈 받아라. 이 돈은 동국이 너 태어나고 얼마 뒤부터 네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야. 너 장가 갈 때 집이라도 꼭 한 채 해주고 싶다고. 비록 그 양반이 너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떠났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아버지 역할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여기 얼마 더 보탰다. 그러니 신혼집 장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번에 아버지 납골당 가서 큰절이라도 올려야겠어요. 저희 둘 결혼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아버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올게요. 시댁에선 결혼 전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도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집 인테리어나 혼수 일체를 저희 쪽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신우에게 예단 명목으로 명품 가방을 하나씩 선물했고요. 그러고도 남은 예산은 저희 생활비로 보탰었고요. 저나 남편이나 워낙 계획적인 사람들이다 보니 나머지 결혼 준비도 무리 없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아주 성실하고 계획성이 있다며 참 좋아하셨죠. 난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딱 질색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이가 아주 듬직하고 믿음이 가. 자네 설마 화투나 포커 같은 노름은 안 하지? 아유,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 흔한 인터넷 게임도 안 합니다. 흥미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고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그런 문제로 장인어른 장모님 속상하게 해드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남편 말대로 남편은 평소에 사소한 내기를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술도 잘 마시지 않고 가끔 저와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여행 가는 걸 유일한 취미로 삼았죠. 저 역시 사행성 게임이나 내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한 저희 부부는 2년 터울로 아들, 딸 하나씩을 낳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신우이도 저희 아이들을 너무나 예뻐해서 종종 아이를 돌봐주시러 집에 오시기도 했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미 왔다. 그래, 잘 있었어? 어디 보자. 그 사이 얼마나 컸나 보자. 할머니, 우리 일주일 전에 봤는데 그 사이에 저 더 큰 거 같아요? 엄마랑 키 쟀을 땐 똑같았는데. 그래, 이 할미가 보기엔 그새 쑥쑥 자란 것 같은데? 그동안 밥 잘 먹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었으면 분명 키가 이만큼이나 컸을 거야. 특히 시모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저희 부부가 힘들까봐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늘 반찬도 해다 주시고 제가 직장 일로 너무 바쁜 날엔 가끔 설거지까지 해주고 가셨어요. 어머님, 설거지는 그냥 두시지 또 하고 가셨어요? 제가 늘 어머니께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희 바쁠 때 아이들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집안일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늘 바쁜 거 아는데 아유 당연히 나라도 도와야지. 사부인께서도 틈날 때마다 아이들 맡아주시지 않니? 애들도 어른들 밑에서 자라야 인성교육도 되고 좋은 법이야.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너희 일 편하게 봐. 남편은 야근이 많은 직종이라 육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양가 어머님이 도와주시니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결혼한 지 6년쯤이 흘렀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나 아이들에게 최대한 집중하려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육아를 하더라도 남편이 최대한 노력하는 걸 알아서 저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집에 와서도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거실에 나와서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평소에 그 흔한 핸드폰 게임조차 안 하던 사람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당신 뭐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애 목욕시키는 것 좀 도와달라니까. 어? 뭐라고? 아, 목욕? 그거 당신이 좀 시키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러더니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정말 황당했지만 혹시 회사 일을 하나 싶어 몇 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여보,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당신 핸드폰 게임해? 그거 경마 게임이야? 생전 게임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래? 어? 아니야. 그냥 재밌어 보이길래 잠깐 본 거야. 내가 무슨 게임을 해. 나 그런 데 관심 없어.
저도 게임에 대해선 전혀 몰랐기에 그때 남편 핸드폰을 슬쩍 훔쳐봐도 대체 뭐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게 불쑥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여보, 혹시 말이야, 내가 잘못되더라도 당신 애들 잘 키울 수 있지? 당신은 능력 있는 엄마니까 내가 당신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 행여라도 그런 말 하지 마. 혹시 당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일은 무슨. 그냥 가장으로 사는 걱정이지 뭐. 아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몰라. 그 무렵 남편은 기분이 엄청 들쑥날쑥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비싼 선물을 사들고 들어오질 않나. 또 어느 날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축 처져서 멍하니 창밖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설마 도박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평생 일밖에 모르던 남편은 저 몰래 노름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은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저는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며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첫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놀더라고요. 자, 이제 말들 출발합니다. 1번 말 달립니다. 그런데 이때 치고 나가는 2번 말. 주호야, 너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꼭 무슨 경마장에선 하는 말을 우리 지호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이거 아빠가 맨날 보고 있는 방송인데? 나 그거 이제 뭐라고 하는지도 다 외웠어. 4번 스나이퍼 안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란 줄 모릅니다. 이것뿐 아니라 저희 애들은 단어 카드를 가지고 와서 갑자기 카드 게임을 한다며 포커 치는 흉내까지 내더라고요. 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애써 웃으며 물었어요. 지호야, 윤서야, 너희 카드 가지고 그렇게 노는 거 어디서 배웠어? 혼내는 거 아니고 엄마도 같이 놀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아빠가 요즘 어른들이 노는 게임이라고 했어. 근데 엄만 게임 싫어하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그저 경마나 도박을 하는 영상 정도만 보는 걸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직장 일도 바쁜 사람이 설마 그런데 빠져 살 거라곤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서재에 저 몰래 숨겨둔 대출 서류를 보고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퇴근하고 오는 남편에게 곧장 물었어요. 당신 이거 대출 서류 뭐야? 나 몰래 집 담보 잡아서 4억이나 빌렸더라?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당장 말해. 여보, 우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말이야. 일단 내가 다 갚을 수 있거든. 갚을 자신 있어, 내가. 됐고, 그 돈 어디다 썼는지나 말하라고. 4억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아무리 집이 당신 명의라도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대출받아? 제가 계속 화를 내자 남편은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게 말이야. 내가 진짜 싫다고 했는데 직장 동료가 하도 꼬셔서 우연히 경마장에 갔었거든. 한두 번 재미로 해봤는데 돈을 꽤 벌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 판돈이 있어야 잃은 돈을 메꿀 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미안해. 이제까지 순수하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은 그때 제 앞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가끔 영화를 보면서 저런 도박꾼들은 왜 생길까 하며 손가락질하던 그 얼굴을 믿었던 제 남편이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착하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던 남편이 완전히 악마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말해. 도박꾼들은 가족들 수술비까지 다 갖다 바친다던데 당신 정말 이 대출이 끝이야? 그게 집 대출론 조금 부족해서 다른데 몇 군데에서도 조금 더 빌렸어. 근데 진짜 금방 갚을 수 있어. 제발 나 믿어줘.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데서 조금 더 받았다던 대출은 1금융권 대출 말고도 2, 3금융권 대출까지 상당하더라고요. 아마 담보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 다른 대출들로 돌려막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대출들을 다 해결하려면 저희가 결혼 6년 동안 모은 돈 모두를 대출금 갚는 데 써야 할 지경이었죠. 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 당신 같은 인간하고 못 살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박으로 그렇게 큰 돈을 날려? 나 당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박살났어. 그 뻔뻔한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 애들이 노름꾼 아버지 보고 뭘 배우겠어? 전 그러면서 남편 앞에 진가방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당신이 대출받아간 그 돈이 끝이야. 그나마 진가방이라도 챙겨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왜 그렇게까지 도박에 빠졌겠어? 사실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회사에선 업무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데 동기들보다 승진도 느리고 이러다 40 넘어 명퇴당할까봐 무서웠다고. 동기들은 이미 다 승진해서 과장님, 부장님인데 나만 이러고 있으니까 괜히 사내에서 놀림거리나 되고 나도 스트레스 풀 창구가 필요했다고. 집에 와봤자 당신은 밀린 잔업하고 애들 보느라 바쁜데 내가 나 힘들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었겠어. 나 다신 도박판에 얼씬도 안 할게. 내가 거기 또 가면 손이라도 쥐질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어? 남편은 눈물 콧물까지 흘리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얻어맞은 뒤라 제 앞에서 아무리 빌어도 쉽게 용서되지 않았죠. 얼마 뒤 제게 이혼 서류까지 먼저 써서 내밀자 남편은 불쌍한 척을 하기로 작정했는지 애들까지 동원해 동정심을 유발하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너희 엄만 똑똑하고 좋은 엄마니까 아빠 없어도 엄마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건강해야 한다. 아빠 왜 그래? 아빠 어디가? 우리 두고 가지 마. 애들은 지 아빠가 왜 저러는 줄도 모르고 가지 말라고 대성통곡을 했고요. 그러다 아이들에게 시키기라도 했는지 애들이 갑자기 제게 아빠를 버리지 말라며 울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대. 아빠는 엄마밖에 모른대. 그러니까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제 눈치만 살피며 어떻게든 제게 용서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를 챙기고 저녁엔 애들 저녁밥에 목욕, 잠자리까지 혼자 알아서 하더라고요. 집안일도 우렁각시가 다녀간 것처럼 혼자 다 끝내놓고요. 그쯤 되자 솔직히 저도 마음이 흔들린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답답해 하시겠지만 그땐 도박 문제 이외엔 저와 사소한 싸움 한 번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애들이 아빠를 참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박은 절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된대. 도박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래. 참나. 얘들아, 너희 도박이 뭔진 알아? 아빠가 뭐라고 설명했어? 몰라. 그냥 나쁜 거래. 그래서 아빠도 절대 안 할 거래. 엄마, 우리 아빠 착하지? 저희 사이에 냉전이 길어지다 보니 애들도 슬슬 눈치를 보고 있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저는 남편을 불러 진지하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나 절대 당신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데 애들을 아빠 없는 애들로 키우고 싶지도 않고 나도 이혼녀 꼬리표 달고 사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여기 각서 써. 다시 또 도박하는 날엔 모든 재산 양육권 반납하고 깔끔하게 이혼하는 걸로. 여보,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고마워.
당장 각서 쓸게. 여기서 또 도박하면 내가 사람이겠어? 나 영원히 당신한테 충성하면서 당신 말만 듣고 살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제 마음이 변할까봐 얼른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더라고요. 그때 그 결정이 제 무덤을 파는 짓인 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네요. 결국 저흰 시댁에서 해준 아파트 정리에 도박 빚을 갚고 오갈 곳이 없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당시 시댁엔 시모 혼자 살고 계셨는데 다행히 방이 남아 저희가 얹혀 살 방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살 때만 해도 한없이 자상하시던 시모는 겪어보니까 아들밖에 모르던 아들 바라기였어요. 어머마, 요즘 아범이 아침을 안 먹고 일찍 출근한다던데 원래도 그랬니? 바깥일 하는 사람 배골고 일하며 못 쓰는 법이야. 시몬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아침밥을 차려주길 원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니 자연스레 아침밥은 안 먹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시몬은 은근히 돌려서 자꾸 저에게 남편을 챙기라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사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젠간 남편이 휴가였고 전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시몬은 새벽 6시부터 청소기를 돌리고 덜그럭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새벽부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구나. 아이, 설마 나 때문에 깼니? 미안하다. 얼른 다시 자라. 난 오늘 동국이 휴가라길래 아침이나 해서 먹이려고 했지. 남들이 하면 멀쩡한 부인이 있는데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닌다고 그럴까봐. 아유, 넌 신경 쓰지 마. 아유, 불쌍한 내 아들. 평소에 저희 시모 화법이 이러했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돌려서 절 채근하거나 제 마음을 떠보는 식이었죠. 시모는 겉으론 친절하게 말씀하시지만 속뜻은 늘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라 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시댁살이가 점점 힘들어졌고 그렇게 사이좋던 고부관계도 점점 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수중에 가진 돈이 없으니 군말 없이 시모의 말에 따라야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아범 식사는 제가 챙길게요. 저도 출근하기 바빠서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마음 쓰이시면 제가 해야죠. 어머, 정말? 너 힘들 텐데 그래 줄 수 있겠어? 에휴, 그래. 이미 장가간 아들인데 내가 계속 밥을 챙기는 것도 꼴이 우습지 않니? 그럼 앞으로는 동국이 아침 좀 잘 부탁한다. 전 그렇게 1년 8개월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고도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설설기던 남편도 시모를 등에 업고 점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야근이 많다며 육아에서도 다시 손을 떼버렸고요. 그러다 다시 방에 처박혀 컴퓨터만 보고 있길래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그날도 힘들게 저녁을 차렸는데 아무리 밥 먹으라고 불러도 남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보, 밥 먹으라니까 뭐 하고 있어? 내가 먹여주기까지 해야 돼? 방에서 대체 뭐 하는데? 저는 짜증이 나서 노크도 없이 남편 방 서재를 벌컥 열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던 남편은 펄쩍 뛰며 컴퓨터를 끄려고 허둥지둥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엄청 깜짝 놀랐는지 버벅거리느라 화면이 빨리 꺼지지 않았고 저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바로 그 화면을 제 눈으로 또다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뭐야? 방금 그 화면 뭐냐고. 당신 설마 또 도박해? 방금 그거 인터넷 도박이잖아. 진짜 제정신이야? 그건 바로 정말 지긋지긋한 인터넷 경마 사이트였습니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냥 내가 잘못 들어간 거야. 내가 설마 또 도박을 하겠어? 정말 아니야. 저는 뚜껑이 완전히 열려 시모가 듣거나 말거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당신 각서까지 썼잖아. 다시는 안 하기로 맹세했잖아. 그런데도 네가 사람이야? 인간이냐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비명에 가까운 저의 목소리에 시모가 깜짝 놀라 달려왔더라고요. 시모는 대충 상황 파악이 됐는지 갑자기 남편을 본인 등 뒤로 세우고 오히려 절 꾸짖더라고요. 너 시어머니가 다 듣고 있는 시댁에서 예의 없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내 앞에서 내 아들을 혼내? 너 내가 우스워? 어디 며느리가 시모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어머님, 이 사람이 또 도박을 했다고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 저랑 각서까지 썼으면서 또 도박에 손을 댔어요. 이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너도 참 속도 좁다. 남자가 살다 보면 도박 한번 하기도 하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남자 중에 화투 한번 안 치고 노름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다고 우리 동국이가 가정을 내팽개쳤냐? 아니면 직장을 안 다녀서 월급을 안 갖다 줬냐? 지 할 일 다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겠다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그동안 잃은 게 많으니까 만회 좀 해보고 싶었겠지. 시모는 속사포로 내뱉으며 마치 제가 속 좋고 옹졸한 부인이라는 듯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달래며 태연하게 부엌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어여 밥 먹어라. 돈 잃어서 속 쓰릴 땐 밥이라도 잘 먹어야 돼. 네가 어릴 때도 게임 한 번은 안 하더니 뒤늦게 그런데 재미가 들린 모양이구나. 이 세상에 도박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겠어? 시모가 그런 식으로 남편과 제 사이를 막아서니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한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전 또다시 뜬금없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회사를 간뒀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이 아침부터 출근할 생각도 안 하고 뚱하니 앉아있길래 뭐 하냐고 물었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는 거 있죠? 나 사실 회사 관뒀어. 아니 잘린 거지. 승진도 안 시켜주고 그렇게 눈치를 주더니 기어이 날 자르네. 뭐? 회사에서 잘렸다고? 언제? 대체 왜? 한 일주일쯤 됐어. 그때 당신이 본 것도 내가 회사 잘리고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나 그땐 진짜 안 했어.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진짜 답도 없는 인간인 걸 알았습니다. 다시 도박판을 기웃거리는 거로도 모자라 회사까지 잘렸으니 대체 그렇게나 계획을 좋아하던 인간은 어디로 사라졌나 싶더라고요. 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괜히 또 이혼하자는 소리부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나자빠질 게 뻔하니 이혼 전에 저도 준비가 필요했어요. 일단은 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평일에 다니는 회사 일 말고도 주말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뛰었답니다. 센터에서 택배를 분류하는 간단한 일이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몸이 부서져라 뛰지 않으면 도저히 물건이 내려오는 속도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고영선 씨, 빨리 좀 움직입시다. 뒤에다 밀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주 7일 내내 몸을 갈아가며 일했습니다. 주말 야간엔 수당을 더 쳐준다길래 자는 시간, 먹는 시간까지 줄여서 일을 했어요. 중간에 너무 피곤해 코피를 왕창 쏟고 관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애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무식하게 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어요. 남편은 제가 사소한 잔소리조차 안 하니 그게 본인을 용서했다는 뜻인 줄 알았나 봅니다. 가끔은 제가 있는 걸 알고도 슬그머니 인터넷 도박창을 열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전 내일 아침에도 통근버스를 타고 경기도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왕복 3시간을 갈 일이 우선이라 도박을 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주말에도 계속 나가는 것 같네. 집에 들어와서도 씻고 잠들기 바쁘고. 아무리 일이 중요하지만 애들한테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그러는 당신은 회사도 잘렸는데 집에서 애들 안 보고 뭐 하는데?
나 일 때문에 바쁜 거 알면 당신이나 애들 챙겨. 그때 저희 부부 사이인 왼수도 그런 왼수지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날도 전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와 씻고 곧장 침대에 누웠어요.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짜고짜 방에 들어온 시모는 누워있는 제게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너 요즘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평든 사람처럼 골골대기나 하고. 내일 새벽에 너희 아버지 제사니까 당장 일어나서 음식해라. 젊디 젊은 것이 뭐가 힘들다고. 시애미도 있는데 들어 누워 있어. 얼른 일어나. 나가서 제사 준비 안 해? 시몬 그러면서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편은 뭐 좋은 구경이라도 하는지 그런 시모 뒤에서 빼꼼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몹시 당황해하는 걸 보더니 갑자기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 그러고 있을 때부터 혼날 줄 알았다. 당신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할 건 해야지. 시아버지 제사인데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되겠어? 솔직히 누가 보면 당신 며느리가 아니고 상전인 줄 알겠어. 며느리 역할 좀 해. 그러더니 남편과 시모는 서로 말이 맞네 맞아 하면서 맞장구까지 치더라고요. 전 할 수만 있다면 제 앞에서 깔깔대는 두 모자 얼굴에 물이라도 확 끼얹고 싶었어요. 어머님, 전 제 남편 치닥거리만으로도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머님 남편 재산 어머님이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얼굴 한번 못 본 시아버지 제사까지 챙길 여력이 안 돼서요. 어머님이나 저 사람이나 며느리가 무슨 이 집 종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조선시대에도 종한테 돈 벌어오라고는 안 시켰어요. 어머님 잘난 아들 도박비 때문에 집 한 채 날린 건 아무렇지 않고 며느리가 피곤해서 잠깐 누워있는 건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정말이지 염씨 집안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네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 잘난 집안 며느리 반납합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백수아들 끼고 오순도순 잘 살아보세요. 내가 보기엔 당신들 3년 안에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으니까. 전 그러고 나서 바로 짐을 챙겨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자다 깬 아이들이 엄마 어디 가냐며 울고 있길래 양손에 아이들을 챙겨 정말이지 지겨워 죽을 것 같은 그곳을 빠져나왔네요. 저도 그동안 쌓아둔 말을 다 쏟아내고 나오긴 했지만 막상 그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전 결국 너무 죄송하지만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밤중에 짐가방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친정에 나타나니 부모님이 엄청 놀라시며 버선발로 달려나오셨답니다. 영선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일단 들어와라. 아이고 우리 손주들 그만 울어. 많이 놀랐어? 엄만 일단 오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안방에 재우셨어요. 그리고 그제야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모든 문제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요. 그때까지 전 사는 게 바빠서 눈물 한 방울 흘릴 여유도 없었는데 부모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실 남편 도박비 때문에 집도 은행에 넘어가고 1년 넘게 시댁에 있었어요. 그동안 바쁘다고 엄마 아빠 집에도 못 오게 했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딸,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을까. 됐어. 이제라도 잘 결정했다. 아빠 엄마는 언제나 네 결정 믿는 거 알지? 네가 오죽했으면 이 밤중에 애들까지 데리고 왔겠냐. 아휴, 불쌍한 내 딸. 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놈을 요절낼까 보다. 전 그날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 품에 안겨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을 모두 털어낼 수 있었네요. 그렇게 친정으로 오고 나서 며칠간은 전화통에 아주 불이 나도록 남편과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어요. 설마 이렇게 쉽게 포기하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저에게 연락도 못할 만큼 급한 사정이 있었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이 경찰에 잡혀갔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전 이 소식을 신우에게 전해 듣게 되었어요. 새언니,
요새 엄마랑 오빠가 하도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글쎄 오빠가 공구맹령으로 소환됐대요. 세원이도 알다시피 엄마랑 오빠랑 둘이 짝짝꿍이 맞아서 난 신경도 안 쓰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친오빠인데 경찰에 소환됐다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 있죠? 세원이 뭐 아는 거 있어요? 언니랑 오빠 요즘 별거 중이라는 건 듣긴 했는데. 신우인 마치 별거가 별것 아니라는 듯 제게 남편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사 하나씩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인 그 뒤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술술 털어놓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를 간둘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던 거죠. 남편은 회사 공금에 손을 댔는데 그게 무려 3억이었답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간이 클 줄은 몰랐네요. 남편은 횡령이 걸릴까봐 무서워 회사를 관둬버렸고 회계 담당인 직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횡령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3억이나 횡령하고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태평스러운 마음이 신기할 정도네요. 회사에선 당연히 남편을 고발했고 그 액수가 너무 크고 도주 위험도 있어 남편은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새언니, 대체 오빤 3억을 어디다 썼대요? 혹시 언니도 같이 나눠 썼어요? 그러면 새언니도 공범인데? 아가씨, 본인 오빠에 대해 잘 모르나 봐요. 아가씨 오빠 3억은 우습고 4억 정도 말도 없이 대출받아서 쓰는 간도 큰 인간이거든요. 전 이제 곧 남난될 사이니까 세 식구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설마 그런 것도 며느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진 않겠죠? 저는 남편이 횡령으로 수사를 받거나 말거나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제가 이혼을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소송을 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방법을 찾았는지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구속수사 받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걸었대? 나 당신하고 더 길게 할 말 없고 당장 이혼해. 너란 인간 너무 끔찍해서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듣자 하니까 회사 돈까지 손댔다며? 진짜 대단하다고 아주 박수라도 쳐주고 싶네. 이 상황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야말로 당장 너 같은 여자랑 이혼하고 싶어. 근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양육비는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도 네가 우리 엄마 집에서 먹고 자고 한 돈으로 충분히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나랑 할 얘기가 없네. 이제 내 변호사랑 얘기해. 과연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틸 수 있을지. 전 변호사와 얘기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이번엔 시모에게 불이 났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몬 전화를 받자마자 난리를 치며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어떡하니? 내 아들 3억이 없어서 교도소 들어가게 생겼다. 불쌍한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거 3억만 갚으면 당장 풀려날 수 있는 거지? 어디서 3억만 만들어 올 수 없겠니? 그래도 아직 네 남편인데 빨간주 긋게 만들 거야? 애들 아빠 범죄자 만들면 네 자식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라. 이보세요. 제가 당신 아들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준지 알아요? 그 기회를 다 걷어찬 게 당신 잘난 아들이고요. 4억이나 날린 거 이젠 생각도 안 나나 봐요. 제가 미쳤다고 3억씩이나 구해다 주겠어요. 그 돈으로 내 자식들 간식이라도 한 번 더 사 먹이지. 저는 제 자식 챙기기 바쁘니까요.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제발 챙기세요. 저 그리고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닙니다. 전 3억을 무슨 애들 용돈 달라듯이 요구하는 시모에게 가볍게 사이다를 날려주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결국 구속이 되었네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니 그 안에서 꽤 고생 좀 하다가 나오겠죠. 도박으로 인생 한 방을 꿈꾸던 남편은 그렇게 한 방의 범죄자로 몰락해버렸습니다. 제가 이혼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꽤 많다더라고요. 말도 마세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노름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한탕해서 인생 역전 좀 해보려는 거죠.
완전 한탕주의인 거죠. 그렇게 노름 빚을 진 사람이 많다 보니 공금 횡령은 물론이고 자해 공갈에 심지어 장인 장모 돈까지 손대는 사람도 무지 많다네요. 이것도 정말 큰 사회 문제입니다. 의뢰인 남편분께서도 이미 판결까지 받았으니 오히려 이혼하시는 데는 더 쉬워질 것 같네요.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됐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 없었다는 것과 신혼집이 남편 명의였다는 것 정도일 겁니다. 만약 남편 빚을 갚겠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이라도 받았었다면 저 역시 꼼짝 말고 신용불량자가 됐을 겁니다. 어쩌면 남편이 계속 저에게 믿음을 줬다면 저도 마음이 약해 대출을 해줬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인간이 신뢰를 완전히 박살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와 남편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1년 뒤에나 출소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 남편이 준 트라우마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장난으로라도 내기나 돈이 걸린 게임은 절대 안 시키고 있어요. 엄마,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이긴 사람이 500원 주는 거야. 지호야,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돈이나 물건 걸고 게임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그거 정말 나쁜 거야. 정, 게임이 하고 싶으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 어때? 알았어.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엉덩이로 이름 3번 쓰기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는 가끔 학교에서 이상한 게임을 배워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 아주 엄하게 단속을 시키고 있어요. 어려서 배운 것이 평생 습관이 되니까요. 지금도 아이들이 종종 남편을 찾기도 하지만 전 이 다음에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나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도박으로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엔 아직은 아이들이나 저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은 그저 남편이 출소하고 나서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애들 아빠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나 완전 높이 올라왔어요. 나 저기 위에 나무도 탈 수 있어요. 봐봐요. 아이고, 요 녀석아, 위험해. 내려와서 놀아. 저게 누굴 닮아 날마다 저렇게 기어 올라가나 몰라. 누구긴요. 다 외할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죠 뭐. 이럴 때 보면 핏줄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무서워요. 그죠? 아휴, 쟤 무섭지도 않은지 벌써부터 놀이기구도 잘 탄다니까요. 지금 전 여전히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진 연세가 많이 드셔서 로프공 일은 그만두셨고 지금은 간간히 현장 관리직으로 나가고 계세요. 저도 곧 40을 앞둔 나이에 부모님께 기대어 산다는 게 참 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에게 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세요.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저에게도 한결같이 큰 힘이 된답니다. 어쩌면 제가 그 큰일을 겪고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죠. 저에겐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걸어갈 길이 절대 쉽지만은 않을 걸 압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 물을 거고 제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믿어보려고요. 지금처럼 온 가족이 서로 기대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간다면 언젠가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더 건강하게 성장할 거라고 믿고 싶네요.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사는 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때로 힘들고 고된 순간에도 반칙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네요. 더불어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역시 가르치고 싶고요. 언젠간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온 가족이 함께 이겨낸 이 시간이 오히려 더 단단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두렵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루하루 자라가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보면서 용기를 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도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을 열심히 살고 또 내일을 열심히 살아갈 스스로를 믿어보시길 바래요.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오늘이 분명
내일의 희망이 될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